옛날 조선에 알려지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풍류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거문고 다루는 솜씨가 악공 못지 않았죠. 전하가 거문고를 켜면 강인한 사내처럼 강렬하고 거칠게 연주를 하여 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전하를 좋아했습니다. 허나 언제부터인가 전하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심을 밝혀 내명부에서는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일 중요한 왕자를 생산 못하고 공주만 생산했으니까요. 덕분에 대비마마는 매일 살얼음 걷는 듯 노심초사했답니다. 그리하여 내명부에 관련된 모든 일을 불러놓고 말을 하였습니다. 궐이 잘못하면 공주나라가 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왕자를 생산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모두 말을 맞춰 대답을 했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대비마마. 대비마마는 보다 못해 자신이 나서야 할 것 같았죠. 그리하여 상궁과 함께 궐 밖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겨울 강이 꽁꽁 얼면 장사하는 상인들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강을 건너가죠. 이날도 상인들은 짐을 메고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채연아 씨가 옆에 있는 머슴한테 말하였습니다. 길동아, 지금 뛰어가 장정 10명만 모아서 빨리 오거라. 시간이 없구나. 그리고 긴장대를 각각 가지고 와야 한단다. 어서 가거라. 영무는 몰랐지만 무조건 채연아 씨 말을 따랐습니다. 길동이는 있는 힘껏 뛰어가 긴장대와 함께 1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죠. 어서 강을 건너는 상인한테 뛰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가거라. 길동과 10명의 장정들은 채연아 씨가 시키는 대로 빠른 걸음으로 앞에 가는 상인들한테 갔답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위험하니 그만 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죠. 아, 글쎄, 이게 웬일이랍니까? 강 중간에 가던 상인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주춤주춤 뒷걸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우직은 소리와 함께 5명의 상인들이 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장정들은 서둘러 긴장대를 상인들한테 잡게 하고는 당겼습니다. 그리하여 5명의 상인들은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채연아 씨는 올 겨울 추위는 다른 해보다 늦게 찾아와 강물이 완전히 얼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던 거죠. 아직 17세인 채연아 씨는 그러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때로는 앞을 보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듯 하였답니다. 이 소문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궐 안까지 들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봄, 대비마마는 아무도 모르게 채연아 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채연아 씨 댁인가?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리고 대비마마가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큰 절을 하였죠. 내가 누구인지 아시는가? 대비마마 아니신지요? 맞다, 어찌 알았을꼬? 뒷꽂이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머리 장식이 아님을 알고 있지요. 역시 소문대로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을 하느냐? 대비마마는 채연처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하였습니다. 왕자님을 생산하셔야 하는데 아직 없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실천하시기에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게. 내가 책임질 터이니. 채연아 씨는 꼼꼼하고 상세하게 적어 대비마마한테 드렸답니다. 그리하여 대비마마는 강령전으로 갔죠. 대비마마가 안으로 들어가 주상의 얼굴을 보니 피곤이 턱 밑까지 내려온 것이 보였죠. 주상, 이제 왕자 생산을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주상 듣고 있는 겝니까? 네, 어마마마, 저도 왕자를 생산하고자 매일 노력 중입니다. 전하는 너무 피곤하여 꾸벅꾸벅 졸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는 이 틈을 타서 앞으로 계획을 아주 조용히 얘기했답니다. 그리고는 상선도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마마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내려놓으시지요. 우리 전하는 너무 졸려 어마마마가 빨리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대답을 하였던 거죠. 자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상선은 옆에서 안절부절 작았던 어깨가 더 쪼그라들어 있는 듯 하였답니다. 전하는 졸음이 밀려와 바로 침소에 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전하는 어제 피곤하여 일찍 잔 것이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된 듯 오늘 아침은 몸도 마음도 상쾌했죠. 기분 좋게 눈을 떠보니 햇살이 들어와 눈이 부셨답니다. 전하 기침하셨나이까?
새한물 올렸나이다. 전하는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쭉 켜며 하품을 하였죠. 그리고 잠이 덜 깬 실론으로 앞을 보았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방안이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은 잘못 봤나 싶어 한쪽 눈만 크게 뜨고 봤는데 어여쁜 궁녀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시커먼 내시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는 놀라 말하였습니다. 상선, 아침 풍경이 아주 진풍경이구나. 어찌 된 것이더냐? 전하께서 대비마마 하시는 일에 다 따른다고 약조를 하셨지요? 전하는 얼굴은 급 어두워지면서 자신이 방심하는 사이에 대비마마에게 속았다며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시 두 명이 왕 옆에 다소곳하게 앉고는 왕의 목에 턱받이를 해주고 얼굴을 씻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은 너무 끔찍하여 세안은 스스로 하겠다며 물만 철퍼덕 얼굴에 발랐답니다. 그렇게 어복도 내시가 입혀주고 아침 수라상도 지밀 나인 없이 내시가 해주니 우리 전하는 기막힌 풍경의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수라상을 전하 앞에 놓았는데 전하는 젓가락을 들고는 한참을 부동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밥상에서 뱀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임금 밥상이 12첩 반상이 아니었더냐? 5첩 반상이 웬 말이더냐? 상선도 대비마마께서 하신 말씀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도 갑갑하여 정리된 내용을 전하한테 슬그머니 내밀었답니다. 전하는 상선이 준 것을 펼쳐보더니 험악한 표정을 하고는 상선을 째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사관도 같이 들은 내용입니다. 전하가 불꽃 튀는 눈빛을 하고 사관을 바라보고는 어금니를 살짝 물고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사관 중에서 제일 정직한 사관이 같이 들었구나. 그럼 이 내용은 틀림없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군. 전하는 온순한 강아지 표정을 하고는 찬찬히 읽어내려갔답니다. 점점 읽어내려가며 눈동자는 요동치며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심지어 다리를 아주 빠르게 떨고 있었답니다. 전하한테 전달된 대비마마의 지침은 이러하였습니다. 왕자 생산을 하기 위한 지침이다. 어떤 누구도 방해하고 막는 자가 있다면 내 명부의 큰 어른인 내가 큰 벌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전하가 지내는 강령전에서 나이 상관없이 여인이면 누구도 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수라는 5번에서 3번으로 줄인다. 대신 아무리 급한 논의가 있다 해도 수라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수라는 12첩 반상에서 5첩 반상으로 줄인다. 네 번째, 주상은 처소에 들어가기 전 매일 내금이장과 검수를 연습하여야 한다. 5번째, 한 달간 여인과의 잠자리를 금한다. 6번째, 주상이 드시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확인된 것만 드실 수 있다. 또한 주상의 방에 향이 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이다. 꽃과 식물도 아니 된다. 전하는 다 읽고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허나 한 달간 여인과 잠자리를 금하는 것은 너무하신 처사입니다. 전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는 아침 수라를 마치고 편전에 나가 도승지로부터 국정을 보고 받으면서 나란 일이 시작되었답니다. 한참 대신들과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전하의 소중한 배꼽 시계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으며 대신들은 일제히 전하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뻘쭘한 분위기가 어색했던지 어떤 대신이 말하였죠. 전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어떠하신지요? 나란 일도 중하지만 전하의 몸이 먼저입니다. 전하는 처음으로 배고픔을 극도로 느꼈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런 배고픔을 느끼고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편전 논의는 끝이 나고 낮밥으로 낮거상을 먹게 되었는데 전하는 처음으로 싹싹 비었습니다. 그렇게 배도 부르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오니 아랫도리가 슬금슬금 솟구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의 눈앞에는 어여쁜 여인이 전하 침소에서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깊숙한 숲속으로 빨리 오라며 상큼한 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금방이라도 달려갈 듯이 일어났죠. 상선은 평소에 전하가 하는 행동이 보였기에 내금이장과 함께 전하를 훈련장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리고는 내금이장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전하의 심신을 해롭게 하는 생각을 떨치는데 이만한 것이 없나이다. 내금이장은 격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하는 내금이장이 이기는 건 용납할 수 없었기에 살벌하게 격구 시합을 했던 거죠.
내금이장은 예전에 전화를 회상했답니다. 무분별하게 밝히지는 않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빛이 흐려지면서 여색을 밝히는 정도가 갑자기 강해졌던 생각이 났습니다. 내금이장이 전하의 예전 모습을 회상하는 사이 전하는 이겼다며 좋아라 하고 있었답니다. 내가 이겼도다. 내금이장 보았느냐? 이 모습이 예전의 전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격구를 잠깐 한 걸로 전하의 욕정은 누그러들었습니다. 다음 날 데비마마와 채연아 씨는 절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만났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오. 채연 처자는 한 달간 전하가 행해야 하는 것을 어떤 생각으로 얘기한 것인가? 채연 처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였죠. 저는 전하께서 처음부터 어심이 어지러워지셨던 것은 아니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란일에 극심한 시달림이 있으며 두 번째는 과다한 영양 섭취로 인한 비만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잦은 잠자리, 무엇보다 누군가의 악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만에 하나 걸리는 모든 것을 차단함이었지요. 데비마마는 채연 처자를 다시 보게 되었으며 신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5일 뒤 데비마마는 채연 처자를 궁에 몰래 초대를 했습니다. 궁 생활에 젖어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음해가 채연 처자 눈에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채연 처자는 상궁마마한테 내시복을 구해달라 입고는 강령전에 들어갔답니다. 그 시간에는 강령전에 아무도 없었기에 채연 처자는 전하의 처소를 탐색할 수 있었죠. 그런데 채연아 씨한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전하 침소에 있는 병풍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계열의 색상이었는데 단 한 가지 특이한 색상이 있었으니 그건 산의 색깔이었죠. 위에 있는 산과 아래의 산의 색깔이 달랐답니다. 채연아 씨는 더 가까이에 가서 병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전하가 납시였죠. 헉헉거리면서요. 격구를 하신 듯 보였답니다. 이 시간에 강령전에 웬일이더냐? 데비마마께서 강령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자꾸 전하가 부르셨답니다. 그래. 그럼 문제점이라도 찾았더냐? 채연아 씨는 뒷걸음으로 나가려다 다시 앞으로 걸어와 서서는 대답을 하였죠.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병풍 속 그림 중에 산의 색깔이 위와 아래가 달리 보입니다. 전하는 생각지도 못한 내시의 대답에 내시 쪽으로 걸어오더니 병풍을 내시와 나란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채연아 씨는 망극하여 전하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두 발짝 옆으로 이동하였는데 우리 전하께서 눈치도 없이 채연아 씨한테 와서는 이쪽이 더 잘 보이더냐? 그리고는 채연아 씨한테 더 바짝 붙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채연아 씨는 포기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하, 조금 있으면 해가 침전으로 깊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눈으로 자세하게 봐야 보일 것입니다. 채연아 씨가 전화를 보니 실눈을 뜨고 병풍을 뚫어져라 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죠. 채연아 씨는 순간 웃음이 나왔답니다. 전하는 실눈을 뜨고는 꼬마 내시가 웃는 얼굴을 쳐다보았죠. 감히 전하 앞에서 웃는 내시가 처음이라 무심하게 얼굴을 돌렸는데 실눈 안으로 활짝 핀 도라지 꽃처럼 꼬마 내시의 웃고 있는 얼굴이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는 순간 심장이 심쿵했죠. 전하는 머리를 잡고 채연아 씨한테 빨리 나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채연아 씨는 자신이 주책 없이 웃어 전하가 크게 노하였다고 생각하고는 빨리 강령전에서 나왔죠. 내가 이제 미쳐가는구나. 여인이 없으니까 4시까지 넘보는구나. 이걸 어찌할꼬? 우리 전하는 생각 없이 심쿵한 심장을 때리며 힘들게 잠재웠던 욕정이 다시 일렁이고 있었죠. 그때 창가에서 빛이 깊게 들어오며 병풍의 그림을 비추었답니다. 정말 산의 색깔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채연아 씨는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데비마마를 배웠답니다. 데비마마,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였지만 전하의 침소에 있는 병풍 그림 중 산의 색깔이 위와 아래가 달리 보였습니다. 무엇이라? 그것은 중전 아버지 부원군이 선물을 한 것인데. 데비마마,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도 성격이 괴팍하시어 제 말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거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경계하셔야 하니 제가 사가에서 알아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채연아 씨는 신반이 영감을 만나 얘기를 했죠.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셔요.
제가 도저히 몰라 답답해서 그럽니다. 나는 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채연아 씨의 성격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누구도 못 말리는 똘끼가 있었던 거죠. 영감은 그런 채연아 씨가 무서웠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명석한 두뇌와 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전하는 보름 동안 잘 참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시들한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가 강령전에 있는 내시들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고 지나갈 때면 내시들은 등줄기가 오싹오싹 한기가 느껴졌답니다. 전하는 그날 강령전 침소에서 봤던 채연아 씨를 찾고 있었던 거였죠. 한편 채연아 씨는 몸종과 함께 술과 머릿고기, 삭힌 홍어회 그리고 막걸리를 준비해서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영감은 꿈속에서 무엇을 봤는지 입맛을 다시고 있었답니다. 채연아 씨는 좀 더 영감 얼굴에 삭힌 홍어를 가까이 가져가니 영감은 코를 킁킁거리며 발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옳거니 걸리셨구나. 홍어가 얼마나 잘 삭혔는지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 채연아 고맙다. 어서 먹자꾸나. 영감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셨지요. 이것 드릴 테니 제가 원하는 것 하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으니 어서 가져오너라. 영감은 어제 일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막걸리와 눌린 머릿고기, 삭힌 홍어를 배불리 먹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답니다. 영감님, 내일 거래 들어갈 겁니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응, 알았다. 채연아 씨는 빠른 걸음으로 영감댁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뒤 영감댁에서 큰 소리가 났답니다. 채연아, 지금 어디라고 하였느냐? 늙은이를 음식으로 막 이렇게 유인해야 속이 시원하더냐? 다음 날 영감댁에 가보니 얼굴도 머리도 수염도 말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마루에 앉아 있었답니다. 얼굴은 똥 씹은 얼굴이었지만요. 영감은 투덜투덜하면서도 채연아 씨가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대비마마 가마에 합류하여 궐로 들어갔답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중전 아버지 대원군이었습니다. 대원군은 대비마마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동안 대원군은 중전을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더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조금만 지나면 자신의 세상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은 계집아이로 일이 틀어지게 생겼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거죠. 그렇다고 대비마마가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을 건드렸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중전도 폐위될 수도 있기에 숨을 죽이고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채연아 씨는 대원군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술을 다 읽고 있었던 거죠. 채연아 씨는 잘못하면 전하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 혼자 대원군의 다음 행보를 차단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채연아 씨는 데뷔전으로 영감님과 함께 들어갔죠. 데뷔마마는 채연 처자와 같이 들어오는 영감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아니, 최춘석 어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있었군요. 다행입니다. 영감하고는 편해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며 살아왔는데 전하를 모시던 어이라고 알고 나니 그동안 무례함을 용서받아야 할 듯하였죠. 그렇게 하여 최춘석 어이와 채연아 씨가 넷이 복장을 하고 아무도 없는 강령전으로 들어갔답니다. 어이는 산 그림 일부를 살살 긁어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먹어보기까지 했답니다. 이것이구나. 전하께서 무분별하게 잠자리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에는 없는 약초이니라. 명에서 들어온 것인데 명에서도 구하기 힘든 약초이었을 텐데 이것을 구한 사람이라면 결코 쉬운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때 밖에서 숨이 헐떡이며 다급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전하였답니다. 채연아 씨는 실눈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전하의 용안을 보는 순간 귀에서 찰랑거리는 진달래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죠. 채연아 씨는 영감님 뒤에 숨어 발그스레한 얼굴을 숨기고 몰래 전하를 바라보았죠. 자네는 최춘석 어이 아니더냐? 전하,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내 어이가 없는데 어찌 편안하였겠는가? 나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채연아 씨는 전하의 시선을 느꼈지만 차마 전하의 용안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누가 알려준 것처럼 햇빛이 깊게 들어오니 확실히 색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하는 채연아 씨를 보면서 얘기하셨죠. 어이, 그것이 무엇이더냐? 그건 명나라에서 들어온 약재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내가 그 향을 맡으면
무분별한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병풍은 어찌하면 좋겠느냐? 꼬마네 씨, 네, 전하, 그 병풍은 전하께 부원군이 선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의 침소에서 병풍이 없어진 것을 안다면 또 다른 무언가로 전하를 위협할 겁니다. 그리하여 유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그 위에 바르면 향은 차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약은 내가 바르거라. 내가 어찌 다른 내 씨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이와 상선은 인사를 하고 나가려 할 때 채연아 씨도 일어나 쪼로록 어의 영감을 따라갔죠. 꼬마네 씨, 넌 할 일이 있을 텐데. 채연아 씨는 자신의 마음에 몽글몽글 피어나는 감정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나가려고 했는데 전하한테 딱 걸린 거였죠. 전하는 계속 채연아 씨를 주시하며 보았는데 전하의 눈에는 내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해 보였답니다. 강령전 내시로 올 정도면 행동부터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다 익혀져 있어야 하는데 꼬마 내시는 인사할 때 빼고는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아무리 내시가 거세를 했다고는 하나 남자의 투박함은 남아있는데 꼬마 내시한테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여기까지 생각한 전하는 솔찬히 꼬마 내시의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꼬마네 씨, 넌 몇 살이더냐? 병풍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유약을 바르는 모습이 전하 눈에는 너무 귀엽게 보였답니다. 저요? 18세입니다. 그렇구나. 며칠 동안 너를 찾았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느냐? 채연아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붓을 놓치고 말았죠. 전하는 꼬마 내시를 보고 심장이 심쿵한 이유를 찾고 싶었답니다. 저는 채연아 씨는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유약을 바르고 난 뒤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단호하게 정색을 하며 꼬마 내시가 말을 하니 빈정거렸던 전하도 꼼짝을 못했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그리고는 꼬마 내시 옆에 바짝 와서는 구경만 하고 있었죠. 채연아 씨는 유약을 그림 위에 다 바르고 전하 앞에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하, 아직 한 달이 되려면 10일 남아 있습니다. 여인인 제가 전하의 침소에 들려면 내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그럼 내가 여인이라는 것이더냐? 네, 맞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전하는 여인이라는 소리에 온 세상이 맑아 보였답니다. 그리고 전하의 입꼬리는 승천하여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저는 이채연이라 하옵니다. 이채연, 너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예쁘도다. 전하의 옥체는 어떠하신지요? 매 순간 여인과 잠자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지금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다. 그렇다면 전하의 옥체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10일 후 왕비님과 합궁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싫다. 나를 모함하고 있는 자들이고 매 순간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고통스러워하는 전하의 용안을 보니 채연아 씨 마음의 고통을 느꼈답니다. 전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왕비님은 진심으로 전하를 생각하십니다. 왕비님과 합궁하여 왕자를 생산하신다면 부원군도 전하의 충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원군은 권력에 목말라 있는 차입니다. 전하께서 부원군에게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준다면 누구보다도 전하를 위해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전하, 부디 작은 것을 내어주시고 큰 것을 누리소서. 허나 전하에게는 사내로서의 작은 꿈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모하는 여인과 재미지게 살아보고 싶은 소박한 꿈도 마음 한 구석에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꼬마 내시와 함께라면 소박한 꿈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하마. 허나 한 가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전날 궐 밖에서 너와 연인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구나? 채연아 씨는 아련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전하의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저잣거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이 되는 전날 전하는 미복을 하고 궐에서 나왔습니다. 내금이장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전하를 보필하였답니다. 채연아 씨는 제일 아끼는 한복을 꺼내 입고 화장도 화사하게 했죠. 전하 눈에 예쁘게 담기고 싶었으니까요. 채연아 씨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는 아름답게 만개한 벚꽃을 눈에 담고 있었답니다. 그때 벚꽃 잎 하나가 채연아 씨의 손에 살포시 내려앉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내의 큼직한 손이 벚꽃잎이 앉은 채연아 씨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연아 씨의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죠. 바로 오매불망 기다렸던 전화였답니다. 전화는 저잣거리에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벚꽃보다 더 활짝 피어있는 자신의 여인 채연이만 보였던 거죠. 채연이한테 가까이에 가니 벚꽃잎을 담은 채연의 작은 손이 보여 덥석 잡았답니다. 그리하여 둘은 손을 잡고 저잣거리 구경도 하고 주막에서 국밥도 먹고 그리고 절에 가서 기원도 해보고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에 앉아 경치도 구경하였죠. 그리고 전하는 저 멀리에 있는 그네가 궁금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채연이와 같이 그네를 타보기로 했죠. 그네를 같이 올라타니 두 사람의 심장은 너무 가깝다며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발을 구를 때마다 살짝씩 서로의 몸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설렐 수가 없었던 거죠. 전하는 채연이와 스칠 때마다 난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전하의 아랫도리는 승천하여 옷을 뚫고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전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네를 강제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이의 가느다란 허리를 잡고 그네에서 살포시 내려앉고는 나무 뒤에 채연이를 숨겼습니다. 채연아 씨는 전하의 용안을 보았는데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고 그런 전하의 용안을 바라보니 뜨거운 숨이 차올랐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큰 나무 뒤에 숨어 달콤한 입맞춤을 시작으로 뜨거운 입맞춤까지 달렸지만 사내 욕정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내금이장이 대기시킨 말에 채연이를 태워 한참을 달려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기와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기와집은 전하의 소박한 꿈을 키우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으며 사랑하는 여인만 있으면 되는 곳이었죠. 그리하여 전하는 채연이와 소박한 꿈으로 향했답니다. 전하는 연모하는 채연이와 마주하니 여인을 처음 아는 남정네처럼 심장이 떨려왔죠. 그리고 전하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채연아 씨의 아랫도리에는 촉촉히 젖어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하나의 몸이 되었지만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에 순간순간이 애틋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약 없는 이별을 하였답니다. 다음 날 전하는 준비된 처녀와 잠자리는 미루고 교태전으로 갈 것이니 준비하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그동안 중전을 멀리 하셨던 분이 교태전으로 온다고 하니 중전은 한없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왕자를 생산하여 왕권을 강화시켜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부원군은 몇 명의 무사를 준비하여 전하와 잠자리를 한 여인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교태전으로 간다고 하니 무언가를 놓친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원군은 어제 전하가 잠행을 나갔다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부원군은 전하가 이동했던 모든 곳에 처녀들을 다 파악하여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오는 처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명했습니다. 부원군은 남편 없이 배가 불러오는 처녀가 있다면 죽일 생각이었답니다. 그렇게 하여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모든 집을 살피며 다녔던 거죠. 다음은 채연아 씨 집을 살피는 차례였습니다. 이 집은 채연아 씨 집인데 어디 보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처녀였던 채연아 씨가 머리를 올리고 어떤 사내와 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연아 씨가 혼인을 하셨구먼. 서방님이 혼칠하니 잘생겼네. 그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서방이 머슴 길동이었다는 것을요. 그 사내는 다름 아닌 강물에 빠졌다가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채연아 씨가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한편 전하는 채연이가 말한 것처럼 중전이 있는 교태전으로 갔답니다. 중전은 하얀 적삼 저고리와 속치마만 입고 침소에 앉아 있었죠. 전하는 중전을 강한 남자가 되어 거칠게 다루니 중전의 입에서 자지러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태전을 지키는 나인들이 전하와 중전의 신음소리에 누구도 할 것 없이 온몸이 들썩였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온몸이 달아올라 괴로운 밤을 보냈답니다. 그리하여 한 달 후 중전은 아침 수라상을 보고는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라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전하는 채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며칠 후 채연아 씨도 헛구역질을 하며 배 안에 전하의 아기 씨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운 전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답니다. 이 소식을 전하께서 듣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한참을 우셨죠. 그리하여 10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궁궐하는 중전의 진통 소리에 의원들과 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채연아 씨도 진통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전하의 왕자를 생산하였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진통 소리만 요란할 뿐 아기가 나오지 않았죠. 중전은 한참 뒤에 힘들게 왕자를 생산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두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 3살이 되었습니다. 중전의 왕자는 원이요. 채연아 씨의 왕자는 덕이었죠. 전하는 도저히 채연과 아들이 보고 싶어 참지를 못하고 내금이장과 궐담을 넘어 채연이한테 향했답니다. 전하는 채연이 집에 도착하여 대문에 들어서 멈추고는 채연과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하의 커다란 손에 자그만하고 부드러운 것이 꼼지락거리며 전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하는 가슴에 찡한 떨림이 찾아와 밑을 바라보니 자신을 축소해 놓은 왕자가 아비인 줄 아는지 한박 웃음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전하는 몸을 내려앉고는 자그만한 자신의 분신을 품 안에 담았답니다. 채연아 씨는 멀리서 부자의 상봉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문을 넘어 한 스님이 합장을 하고는 전하와 왕자를 자신의 몸으로 급하게 가렸답니다. 그때 부원군의 오른팔인 박대감이 가마를 타고 열려져 있는 대문 안을 무심코 돌아보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채연아 씨는 박대감이 지나가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스님은 3사람을 보고는 한마디 하셨죠. 왕자님이 여기서 계속 사신다면 화를 입을 것입니다. 제가 5년 뒤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왕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왕자님은 강한 왕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왕으로 거듭나실 운명이십니다. 전하, 그 스님은 대문 밖에서 골룡포를 입으신 두 왕의 형체를 봤던 거였죠. 저녁이 되어 전하는 덕이를 무릎에 앉아놓고는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 덕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그리고는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덕이 목에 걸어주었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여라. 내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표이니라. 덕이는 아버지가 목에 걸어주신 반지가 좋았던지 방긋방긋 웃으며 어머니한테 달려가 자랑을 했습니다. 채연이는 그 반지의 의미를 알기에 너무 놀라 전하를 보았죠. 전하는 촉촉한 눈빛으로 채연이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 효자인 덕이는 일찍 잠이 들었죠. 둘만의 시간이 되자 전하와 채연이는 그동안 애타게 서로를 그리워했던 만큼 온몸과 마음이 불덩어리가 되어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갈증을 채우고 또 채우는 뜨거운 밤을 지내고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했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옛말이 있죠. 조선시대 비교적 장수를 누린 임금으로는 영조 83세, 태조 74세, 고종 67세, 정종 63세, 숙종 60세 순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대에 타계한 임금이 8명, 40을 넘지 못한 왕비는 9명이 있었답니다. 당시 아무리 최상급의 약재들로 갖추어진 약방과 최고의 명인들이 있었지만 단명하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있었던 거죠. 단명의 원인은 과다한 영양 섭취에 비해 운동량이 부족했으며 그리고 나랏일의 극심한 스트레스도 단명의 원인이었답니다.